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5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그리고 22대 총선 D-1년을 맞아서 국내 정치의 시계추도 상당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내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 그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가시적인 조치들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톱입니다. 5월 말 6월 초 쇄신 개각 이젠 내치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 이달 중 G7 회의를 마친 뒤에 개각 단행 유력 그리고 대통령실 중심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개각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장관들에 대해서 중폭 이하 전망. 그런데 인물난이 걸림돌이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5말 6초 개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10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취임 1주년 이후에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국민일보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3월 16일에 있었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4월 26일,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 방한 7, 8일 G7 정상회담 이런 큰 흐름의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내치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개각 폭은 소폭 또는 중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쇼, 국면 전환용 개각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었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채에 한해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소폭 또는 중폭 개각이 될 것이다. 자, 이번 개각이 단행이 되면은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석을 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여의도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권의 정가에 여건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 내각의 포진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현역 국회의원들,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역으로 돌아오죠. 다시 현역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의도로 돌아가서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희룡,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개각에 포함돼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인데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김재원, 태영호, 정강훈 이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면서 비대위 이야기도 나오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대위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여의도 정가에서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영세나 박진, 원희룡 이런 비중 있는 인물들이 이 새로운 그 중심 세력으로 범여권의 국민의힘의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각 이후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이번 개각을 통해서 나올 것이냐. 이번 개각을 통해서 나온다면은 이 내년 총선을 통로로 해서 정치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는 것이고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내년 총선은 그냥 패싱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개각이 여의도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미국 순방을 마친 후에 내치에도 상당히 공을 들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내치라는 것은 결국은 여당 안의 지금 개각과 같은 이런 일도 있지만은 야당과의 관계도 있죠. 자, 야당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지만 취임 1년이지만 이재명과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그 야당 대표와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재명은 계속 처음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항을 그 보궐선거에서 방탄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1대1 회담을 하자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지금 수많은 범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만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또 활용을 하겠죠. 본인이 이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데 활용을 할 게 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슨 논의를 해도 전부 다 이재명의 방탄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모든 말들이나 이 어떤 입장, 정책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전부 다 귀에 안 들어오죠. 전부 다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강원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박강원 원내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는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한 거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야 원내대표 만남 마다할 이유 없다. 대통령실이 밝힌 겁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가능하다. 자, 이것은 물론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가 질문하는 거죠.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와 만나거나 야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자리도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한 겁니다. 이 야당 원내대표 만남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자, 대통령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야당 지도부와 협치에 나설 수도 있다. 과거에도 보면 윤석열 과거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은 여야 지도부를 같이 초청을 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을 하고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은 이재명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당대표로 딱 차지하고 있는 그 걸림돌 때문에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추진은 지금 그 윤재옥 국민의힘도 신임 원내대표죠. 윤재옥 원내대표가 박강원 야당 대표에게 제안을 먼저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윤재옥과 박강원 두 사람이 상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윤재옥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성사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만남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의 윤재옥 원내대표 쪽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말이겠죠. 일단 유보적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아직 1년 동안 1년은 안 됐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당대표 되고 나서는 한 10개월 정도 그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는데 본인의 사법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원내대표가 만나기는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죠. 박강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명계, 이낙연계의 핵심이라고 해도 당 안에서 친명계가 반발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죠. 그동안 친명계 일색이었던 민주당 지도부에서 친이낙연계인 박강원 원내대표 당선으로 좀 고착 상태를 깰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만남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을
만나는 것 같은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 이재명은 빼고죠. 이재명과는 지금 만나면은 이재명이 그것을 본인의 사법리스크 탈출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할지.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만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패싱에서 만나게 되면 민주당은 시끌시끌하겠죠. 자, 이 민주당이 시끌시끌할 텐데 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자 이런 그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민주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저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고 봅니다. 뷰센 뉴스 기사입니다. 뷰센 뉴스 인터넷 언론 뷰센 뉴스 기사인데 어제 저녁 7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낙연계 신경민 호남 수차례 모욕당했다. 호남이 수차례 모욕당했다. 강주에서 대선 경선 대표 경선 때 돈봉투 살포 진상규명 촉구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김용 씨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의 핵심 척건 지금 구속돼 있죠.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이낙연 경선 때 이 호남에 돈을 뿌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8억 원,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8억 원을 썼죠. 그걸 뭐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용도로 돈을 대장동 일당에서 받아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정건 녹취록 파문에 보면은 호남 의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인데 전북 전주 출신, 본인도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이 지금 수차례 모욕을 당했다. 누구에게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 MBC 기자 출신이죠. 신경민 전 의원이 어제 오후에 강주에서 어떤 심포지엄에 하나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김용, 유동규, 이정건의 이야기를 보면 호남에 대해 평가를 하고 호남은 해야 한다는 식의 대목이 있다. 해야 한다.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마음을 사야겠다. 돈으로 해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호남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이 여기에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호남은 진실을 알아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성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호남 모욕 발언, 이것은 최근에 막 보도가 되고 있는 녹취록, 그리고 법정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정건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대목이 있었죠.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뿌릴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중 둘은 또 호남이잖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호남이잖아. 그러니 이정건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돈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대로 녹음 파일이 녹음이 방송이 됐죠. 이재명 핵심 척근 김용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2월에 강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고 유동규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죠.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받아다오. 그런데 그때 대장 주고 있는데 대장동 이슈가 터지면서 8억 4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중단됐지만 그때도 호남에 돈을 뿌려야 된다. 강주에 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김용 씨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호남 놈들은 돈을 줘야만 움직인다. 호남 놈들은 돈을 줘야만 움직인다. 정진상,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 정무실장도 호남 놈들이 이제 우리에게 와 붙는 것은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유동규가 전언을 하죠. 호남 놈들이 이제 우리에게 와 붙는 것은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와 붙는다. 이낙연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자 친이낙연계인 신경민 의원이
이 호남이 수차례 내부에서 모욕을 당했다.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중심 세력이죠. 그리고 호남 모욕 이 발언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죠. 거기서 이재명 전 대표 그 이낙연이 출국 전에 개파 의원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낙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호남이 거론된 데 대해 호남 지역과 당은 침묵하지 말고 자기 점검에 나서는 한편 호남에 대한 모욕적 폄하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낙연은 이재명에게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때 대선 후보 경선 편파 관리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송영길이 불과 0.59% 표차로 홍영표에게 이겨서 대표가 되고 나서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는데 이낙연을 불리하게 만들고 이심 송심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리를 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호남 모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이재명 세력과 결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이 깨진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이 깨질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기사 중에 하나는 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울어진 운동장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기간 중에 5일 동안의 KBS 1라디오 분석을 하는 패널들, 그러니까 방미 성과를 분석을 하는 패널들을 분류를 해보니까는 일방적으로 좌파 쪽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오면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사 패널 친야 61%, 친여 8%, KBS 기울어진 운동장.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라디오 5개 프로를 살펴보니까 패널 131명 중에서 8명이, 80명이 친야 성향이고 친여 성향은 11명 뿐이고 중립이 40명. 친야 패널 윤석열 대통령 방미 깎아내리기에 집중. 단적인 예로 매일 2명에서 6명이 출연하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나 김성환의 시사야 이 경우에는 이 기간 보수 성향 인사는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좌파 쪽에 42명이 출연하는 동안. 자, 그래서 완전히 편파가 됐다는 이야기고, 단적으로 4월 27일 방영된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보면은 출연자, 진행자 전부 좌파입니다. 주진우 진행자, 나는 꼼수다, 낙꼼수 진행을 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출연자 중에서 정상근 전 미디어 오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고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는 김준형이라는 인물은 한미 정상회담이 반잔도 아닌 빈잔을 남겼다. 남은 일정 더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꽉 찬 악평을 하는 그런 것을 공영방송에서 내보내는데 전부 자기들 편길에 앉아서 히덕거리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KBS만 그러냐? MBC가 덜 할 리가 없죠. 자, MBC 노조가 어제 제3노조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내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MBC 라디오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김종배 시선 집중, 신장식 뉴스 하이킥 집중적으로 좌파 성향 패널들과 방송인들을 출연시켜 방미 성과에 대하여 심각한 편파 방송을 했다. MBC 노조의 성명입니다. 제3노조. 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MBC 노동조합과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전수조사를 하니 김종배 시선 집중에는 우파 혹은 친여당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이 해당 기간 단 2명
출연을 했고 구색 맞추기도 뭐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좌파 쪽은 10명, 2대 10.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우파 2명. 좌파 27명, 2대 27. 자, 또 방송한 인물들을 보면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통상정책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러니까 전임 정권의 사람들을 내보내서 현직 대통령, 진영도 다른 현직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라. 이러니까는 악의적인 평가밖에 안 나오는 거죠.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과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나와서 전문가라면서 설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패널섭이다. 비판을 해도 국민이 그 사안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편파적 패널을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방미 성과와 내용의 대국민 전달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왜곡을 했다. 그러니 어떻게 건전한 비판이 나오겠느냐. 그냥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나오는 그 상황을 지금 그 공영방송들이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좌파 성향 매체들이 일제히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막 깎아내리는 이런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또 그들이 속한 매체, 가령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 여기는 또 민노총 산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노총이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1년이 됐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 독하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이 구도가 그대로 가서 총선에서 여론이 왜곡되고 선동이 돼서 결과가 보수 진영의 패배로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식물 대통령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심각성을 대통령실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 지령이 이 진보 좌파 진영에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북지령 이젠 총선 겨냥 친윤 비윤 갈라쳐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령이 내려가죠. 최근 지령문 보니까 정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과거 지령문은 국가시설 마비를 통한 사회 혼란을 유도해라. 진보 정당 그리고 단체 등에 직접 침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한미 동맹 비판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탄핵 집회, 촛불 집회 등을 통한 정부 비판 여론 확산, 친윤, 비윤 갈등, 보수 분열 조장하도록 선전, 선동, 대통령의 여당 사당화 주장 등 부정적 이미지 집중 부각 아주 구체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진보 좌파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 여권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북한의 지령이 그 뒤에 부분적으로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뭐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북한의 지령이 실제로 저번에도 헬로윈 참사에 대한 이런 북한의 지령이 실제로 구호로 등장을 했다.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실제 요즘 나오는 이 평론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북한이 지령을 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 공교로울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가령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안철수, 이준석계 공천 대학살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안철수와 이준석계는 총선에서 보수 진영에서 대학살을 당할 거다. 그래서 제3당론을 띄워서 보수 분열을 조장하라. 뭐 이렇게 아주 매우 구체적이죠. 이 총선으로 윤석열 심판에서 쫓아내야 된다. 야권 종교계 등의 촛불 집회를 지시를 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 지속시켜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 레임덕에 빠뜨려야 된다. 자, 이렇게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개각을 통해서 국면을 좀 쇄신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이 진보 좌파 진영의 이런 조직적인 음해, 공작, 선전, 선동, 왜곡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